페루 정부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어선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수년간 중국 원양 어선 수백 척이 페루 앞바다를 점령했고 세계 최고 어장은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경비함을 보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중국 배가 더 빠르고 더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페루는 결단을 내립니다. 군함을 바꾸겠다. 그런데 페루가 선택한 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이 제안한 조건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페루가 모든 압박을 무릅쓰고 한국을 택한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어느 새벽, 페루를 송두리째 뒤바꿀 전화 한 통이 울렸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피우라 주 해안경비대장의 급박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쏟아져 나왔죠. 총국장님, 또 왔습니다. 이번엔 300척이 넘어요. 완전히 바다를 점령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3,000km 떨어진 그 참혹한 바다가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수평선 끝까지 빼곡히 들어선 중국 원양어선단의 모습이요. 집채보다도 큰 거대한 배들이 위성 추적 불빛을 모두 꺼버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비함들은 어떻게 됐나요? 세 척 모두 긴급 출동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요. 저희 배는 최고 속도가 20노트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 중국 어선들은 28노트로 유유히 도망쳐버려요. 경비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 역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려 하면 저들은 마치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비에르 몬테네그로입니다. 페루 해군 병기총 국장이죠. 30년 동안 이 나라의 바다를 지켜온 남자예요. 제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곧 페루 바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정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거든요. 페루 앞바다는 특별한 곳입니다. 남극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훔볼트 해류가 흘러서 플랑크톤이 풍부해지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어장이 됐어요. 특히 대왕 오징어의 보고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중한 바다가 지금 무자비하게 약탈당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면서 페루 어민들의 그물까지 끊어버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아예 우리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표지에는 불법 조업 피해 심층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중국 원양어선 영해 침범 건수가 무려 847건이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2번씩 당하고 있다는 계산이었죠. 더 심각한 건 대왕 오징어 어획량이 전년 대비 70%나 급감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경제적 손실 추정치는 연간 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영향받는 가구 수였습니다. 2만 가구라고 적혀 있었어요. 약 8만 명의 페루 국민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피우라와 툼베스 지역의 영세 어민들은 대를 이어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조그마한 목선으로는 최첨단 산업용 장비를 갖춘 중국 어선들과 도저히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어민들은 하나둘씩 생계를 포기하고 빈민가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해군 통계관이 손으로 직접 써놓은 메모가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21세기 들어 페루 수산업 역사상 최악의 해가 될 것입니다. 대왕 오징어 개체수 자체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사령부에서 긴급 호출이 왔어요. 폴라르 피가리 해군 총사령관이 저를 급히 부른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사령부 작전실에 도착했을 때 폴라르 피가리 해군 총사령관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신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중국 어선단, 페루 배타적 경제 수역 완전 유린, 대왕 오징어, 멸종 위기 직면, 피우라, 어민 3,000명, 정부 청사앞 연일 시위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비에르, 상황이 심각해졌네.
이제 정말 더는 미룰 수 없어. 총사령관이 리모컨을 눌러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올랐어요. 페루 연안에 마치 거대한 도시처럼 불빛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단이었죠. 와, 하비에르. 저들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우리 영에 깊숙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다고. 화면 속 어선들은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한 척 한 척이 우리 경비함보다 훨씬 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숫자였어요. 수백 척이 마치 바다를 정복한 함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총사령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나왔어. 야당 의원들이 우리 해군 무능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그런데 솔직히 뭐라고 변명하겠나? 우리에겐 정말로 저들을 막을 수단이 없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경비함들은 노후화되어서 속도도 느리고 항속거리도 짧았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면 따라잡을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희소식이 하나 있어. 총사령관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불법 조업 어선 단속 시 해군의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이 이번 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야.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어서 확실하지. 법이 바뀐다는 얘기였어요. 지금까지는 외교적 경고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총을 쏠 수 있는 권한은 생겼는데 정작 총을 쏠 배가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총사령관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하비에르. 그래서 자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 새로운 함정을 확보해야 해. 그가 서류철을 하나 꺼내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어. 국방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함정 도입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네. 금액을 보면 놀랄 걸세. 서류를 펼쳐보니 정말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페루 해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함정을 들여와야 해. 중국 어선들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배 말이야. 총사령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일해온 그의 모습 중에서 이렇게 절박한 표정은 처음 봤어요. 하비에르,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2만 가구 어민들이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있어. 그 수만 명의 페루 국민들 앞에서 또다시 실패할 순 없어. 그 순간 저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배 한 척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페루 바다의 미래, 수만 명의 생계,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이 제 어깨에 달려 있었거든요. 사령관님,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얼마 뒤 리마 국방부 회의실에서 함정 도입 입찰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30년간 무기 구매를 담당해왔지만 이런 화려한 자리는 처음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조선소들이 모두 페루로 몰려온 거였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마치 유럽 귀족들의 파티 같았어요. 스페인 나반티아,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네덜란드 다메니 각각 호화로운 부스를 차렸습니다. 화려한 브로슈어와 3차원 컴퓨터 영상, 그리고 와인잔이 딸그랑거리는 소리까지. 그들은 수백 년 해군 전통을 상품으로 팔고 있었어요. 스페인 나반티아의 로비스트 안토니오가 가장 먼저 발표대에 올랐습니다. 페루 해군 여러분, 500년 전부터 우리는 이 바다를 항해해왔습니다. 500년 전이라고요? 그때는 바로 스페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던 시절 아닙니까?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설계는 나토 표준입니다. 미국과 영국 해군과 완벽하게 호환되죠. 이어서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의 마르코가 무대에 섰습니다. 바다의 페라리를 보십시오. 그가 보여준 영상 속 함정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매끄러운 곡선과 압도적인 자동화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명품은 거주성부터 다릅니다. 이탈리아 기술력으로 승조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다메는 철저히 실용주의적이었어요. 시간이 곧 안 보입니다. 우리 시그마 설계는 레고 블록처럼 정교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1년 먼저 배를 띄워서 대왕 오징어 약탈자들을 소탕해드리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사정을 정확히 공략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유럽 업체들의 표정에는 은근한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개발도상국 페루가 유럽 명품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 대표단이 무대에 올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선업은 잘하죠. 인정해요. 컨테이너선이나 액화천 연가스선 같은 상업용 배는 세계 1위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군함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전투체계, 무장 호환성, 스텔스 설계 같은 건 유럽의 전문 분야였거든요. 안토니오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아시아에서도 왔군요. 저쪽은 상선이나 계속 만들라고 하지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요? 작은 분단 국가잖아요. K-팝이나 유명하지, 군함은 글쎄요. 그런데 한국 팀의 발표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3차원 영상이나 웅장한 음악은 없었습니다. 대신 첫 화면에 모두를 당황하게 만드는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함정 사진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중국어선을 나타내는 수백 개의 불빛이 페루, 바다를 난도질하는 실시간 위성 지도였거든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전시용 명품이 아니라 내일 당장 적을 추격하고 그 다음날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생존의 도구 아닙니까? 한국 측 발표자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배를 팔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페루 조선소를 남미 최고의 심장으로 바꾸러 왔습니다. 그때부터 파격적인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100% 기술 전수. 모든 설계도를 페루 해군과 공유합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핵심 기술을 절대 공개하지 않거든요. 현지 공동 건조. 한국에서 만들어 보내는 게 아니라 시마 조선소에서 페루 노동자들 손으로 직접 건조합니다. 더욱 놀라운 제안이 이어졌어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5년간 한국 기술자 300명이 상주하며 페루 조선소를 남미 함정 건조의 중심지로 훈련시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어요. 아예 기술을 통째로 이식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저는 한국 측 자료를 대충 훑어봤어요. 공동생산, 기술이전, 시마 조선소 활용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꿈같은 이야기여서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현실성 없는 소리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완제품을 깔끔하게 납품하겠다고 했어요. 검증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페루에서 직접 건조하겠다고요? 우리 시마 조선소가 그런 기술력이 있을까요? 저는 한국 자료를 책상 구석으로 밀어두었습니다. 30년간 무기를 다뤄온 제 직감으로는 너무 과장된 제안이었거든요. 안토니오가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총국장님, 역시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한국 애들이 열심히 하긴 하지만 군함은 다른 차원이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업 세계 1위라고 해도 상선과 군함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군함에는 수백 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해군 간부들이 한국 자료를 보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기술 전수를 100% 한다고? 우리가 정말 함정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젊은 장교들은 꿈을 꾸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입찰 설명회가 마무리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수천 페이지의 제안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유럽과 아시아 각국 조선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배가 세계 최고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화려한 포장지일 뿐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나반티아였죠. 이유는 단순했어요. 성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나반티아 측이 계약 체결 시 페루 해군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거액의 장려금 때문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제 냉정한 판단으로는 우리 영해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자원을 싹쓸이하는 중국 어선들을 추격하고 단속하는 데는 후보에 오른 어느 나라의 배든 성능 면에서 이미 차고 넘쳤습니다. 굳이 유지 보수가 까다로운 최첨단 고스펙 함정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죠. 차라리 그 장려금으로 당장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는 우리 해군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 훨씬 실리적이고 영리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총사령관을 설득하기 위해 저는 다른 후보들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핀칸티에리는 유지보수 비용이 재앙 수준입니다. 네덜란드 다메는 핵심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구독제 방식이라 영원히 그들에게 종속되죠. 결국 우리에게는 스페인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제 열띤 설명이 끝나갈 무렵 폴라르 피가리 총사령관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하비에르, 스페인은 다르다는 건가?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어요. 총사령관은 제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비에르, 우리는 지금 국민을 위해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네. 이건 당장 쓸 용돈을 고르는 자리가 아니야. 자네 자식들, 그 아이들의 자식들까지 다 자랐을 때도 이 나라 바다를 튼튼하게 지켜줄 함정을 선택하는 자리란 말일세.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구석에 밀어두었던 한국 제안서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곳에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총 소유 비용 공식을 깨부수는 파격적인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한국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상합니다. 저는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덧붙였어요. 설계도를 넘기고 우리 인력을 교육시킨다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건 중국이 차관과 무기를 수출하며 국가 자체를 장악하듯 우리 페루 해군을 자신들 시스템에 종속시키려는 고도의 술수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사례를 떠올리며 저는 한국을 경계했어요. 너무 완벽한 제안은 대개 덧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총사령관은 다시금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럼 그 의심까지 포함해서 한국을 위주로 다시 조사해봐. 저들이 정말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괴물인지 아니면 우리가 찾던 기적인지 자네가 직접 확인하게. 저는 차가운 이성을 가다듬었어요. 이제부터는 한국이 숨기고 있는 진짜 의도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려면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증명해야 했거든요. 정보국을 통해 입수한 전 세계 한국 함정 도입국들의 리포트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제 냉철한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데이터부터 살펴봤어요. 2016년 호세리잘급 호위함 2척으로 시작해서 현재 초계함, 원해 경비함까지 총 12척을 한국에 발주했더군요. 재구매율이 무려 100%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만약 한국의 배가 덫이었다면 국가 운명이 걸린 영해 방위력을 한 나라에 이렇게 몰아줄 리가 없었거든요. 필리핀 해군 참모총장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함정의 가동률은 연평균 95%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유럽산 함정보다 30% 높은 수치이며 정비 시간도 절반 이하로 단축됐다. 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이 아시아제는 스텔스 기술이 부족하다고 비방할 때 한국은 최첨단 호위함을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인도하며 태국 해군의 주력 함대를 완전히 현대화시켰어요. 태국 해군 제독의 인터뷰 기록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했다. 함정을 넘겨주고 끝이 아니라 우리 해군이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함께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영국 왕립해군 사례였어요.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해양대국이자 자존심 강한 영국이 50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조선소의 군함을 발주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거든요. 37,000톤급 타이드급 군수지원함 4척을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영국의 주력 호위함인 타입 23 함정들의 정비와 현대화까지 한국 조선소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국이 자기네 배를 남의 나라에 보내 고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영국 해군 내부 문서에는 이런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시간이라는 신을 섬긴다. 그들이 약속한 납기와 비용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품질은 가격 대비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 영국 해군과 한국 조선업의 만남은 올해 가장 인상 깊은 발견이다. 반면 제가 장려금 때문에 마음을 굳혔던 스페인 나반티아의 실체는 처참했습니다.
호주 해군의 호바트급 구축함 프로젝트 자료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단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함정 인도가 무려 10년 지연됐고 비용은 초기 예산의 3배를 넘어섰어요. 호주 국방장관이 의회에서 한 발언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스페인의 함정을 주문한 게 아니라 끝없는 악몽을 산 것 같다. 이탈리아 핀칸티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알제리 해군의 납품한 함정들이 인도 직후부터 연속으로 고장 나면서 외교 분쟁까지 일으켰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유럽 조선소들은 이미 관료주의와 고비용 구조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페루를 자신들의 유지보수 비용을 영원히 대줄 현금 인출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제시한 그 거액의 장려금도 결국 우리가 30년 동안 바칠 천문학적인 유지비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박물관에 가야 할 과거의 명성을 비싸게 팔고 있었고 오히려 한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바다에서 현재의 성과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항구를 뺏기 위해 무기를 주지만 한국은 함께 바다를 지킬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 기술을 이식한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영국 해군이 신뢰하는 그 한국의 망치라면 우리 심화 조선소의 녹슨 심장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비행기를 준비하게.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서 그 실체를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전화기를 내려놓은 지 불과 며칠 뒤 긴 여정 끝에 저는 한국의 군함이 만들어진다는 한 조선소 정문 앞에 섰습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 도착한 이곳에서 제 냉철한 의구심이 흔들리는 데는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받아 특수선 야드에 도착한 순간 제가 가졌던 모든 상식이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아래 깔려 박살났습니다. 사실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저에게 한국은 세련된 전자제품을 만들고 화려한 드라마를 수출하며 가난을 극복한 기적의 나라 정도였습니다. 무시할 순 없지만 유럽의 500년 해군 전통 앞에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여야 할 성실한 후발 주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가득 메운 수십 대의 크레인이 강철의 숲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깊숙한 곳 보안 구역의 문이 열리자 은색 빛을 내뿜는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정조대왕함이었죠. 한국이 독자 설계했다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었어요. 안내를 맡은 강 팀장이 함교를 올려다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하비에르 총국장님, 믿기 힘드시겠지만 미국 해군이 저희에게 연간 5척의 이지스함 건조 협력을 요청해온 상태입니다. 그들의 조선소 생산력은 연간 1.6척 수준인데 저희의 속도와 정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자기네 군함을 만들어달라고 이 나라에 손을 내민다고요? 유럽의 나반티아나 핀칸티에리는 꿈도 못 꿀 이야기였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이미 제가 상상하던 수준을 넘어서 세계 해상 패권을 재편하는 보이지 않는 거인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저를 특수선 전용 도크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 조선업이 왜 세계 1위인지를 증명하는 기술의 향연을 목격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설계실에 들어서자 가상 세계에 조선소와 똑같은 함정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를 짓기 전에 가상 세계에서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죠. 설계 단계에서 이미 모든 결함이 제거되고 있었어요. 야드 한편에는 아파트 한 동 크기의 거대한 강철 블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메가 블록 공법이라고 하더군요. 배를 밑바닥부터 쌓아 올리는 유럽식과 달리 한국은 거대한 블록들을 각각 만들어 레고처럼 조립합니다. 이 공법 덕분에 우리는 유럽보다 2배 빠른 속도로 그러면서도 더 튼튼한 배를 만들어내죠. 이지스함 옆 도크에서는 3,000톤급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수직 발사관을 갖춘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의 대여섯 국가뿐입니다. 유럽의 조선소들이 낡은 수작업에 의존할 때 한국은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수만 명의 숙련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인공지능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힘을 목격하자
오히려 제 안에 차가운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강 팀장을 멈춰 세우고 날카롭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합시다, 강 팀장. 당신들이 왜 우리 페루에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설계도를 통째로 넘기고 우리 노동자를 가르치고 심지어 공동 개발까지 해주겠다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옆에 선 통역관의 목소리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실려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중국이 항구를 뺏기 위해 차관을 뿌리듯 혹시 당신들도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수를 쓰는 건 아닙니까? 이 수상한 호의가 우리 선택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강 팀장은 제 공격적인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가동 중인 도크를 바라보다가 허심탄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총국장님, 저희가 페루에 손을 내미는 이유는 페루라는 나라가 바로 국장님과 같은 질문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죠? 중남미의 많은 국가가 무기를 살 때 정치적인 쇼핑을 합니다. 하지만 페루는 다릅니다. 중남미에서 드물게 실전 경험이 있고 공군, 해군, 육군 전력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죠. 그래서 페루는 브랜드나 전통이 아니라 가성비와 신뢰성 그리고 유지비를 따집니다. 강 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방산업계에서 페루는 이웃 국가들의 레퍼런스 국가로 불립니다. 페루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미 전체의 흐름이 바뀌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페루가 한국을 선택하면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까지 모두 우리를 따라올 겁니다. 남미 시장은 이웃나라의 실사용 사례를 가장 신뢰하니까요. 저희에게 페루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남미 전체를 여는 첫 번째 단추이자 전략적 관문입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기술을 다 퍼주는 이유는 페루가 성공해야 한국의 이익도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라 철저한 동반 성장을 위한 투자입니다. 강 팀장은 거짓된 장려금이나 화려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페루의 자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냉철한 전략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오만한 시혜보다 훨씬 더 믿음직한 비즈니스의 진심이었어요. 저는 폴라르 피가리 총사령관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당신들의 솔직함이 마음에 드는군. 우리 페루를 남미의 관문으로 대우해준 대가는 반드시 결과로 보여주지. 우리는 먹잇감을 찾는 포식자를 피하려다 우리를 사자로 키워줄 진짜 파트너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리마로 돌아온 후 최종 입찰 발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페루 해군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경연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어요. 각국 대표단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페인 나반티아의 안토니오가 가장 먼저 발표대에 올랐어요. 그는 화려한 슬라이드와 함께 최종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페루 해군 여러분, 나반티아는 단순한 함정 공급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페루를 나토 표준 해군력의 일원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완벽히 호환되는 전투체계를 제공하죠.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함정들과는 차원이 다른 국제적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안토니오는 구체적인 혜택을 나열했어요. 계약 체결 즉시 페루 해군 간부 50명을 스페인 해군사관학교에서 6개월간 무료 교육시켜드립니다. 또한 향후 10년간 스페인 해군과의 합동훈련 기회를 연 2회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의 마르코가 무대에 섰습니다. 이탈리아는 500년 해군 전통의 완성체입니다. 우리 함정의 거주성과 자동화 기술은 승조원을 30%까지 줄일 수 있어 인건비 절약이 엄청납니다. 40년 남짓한 조선 역사를 가진 일부 국가들과는 축적된 노하우 자체가 다르죠. 마르코는 특별 조건을 제시했어요. 페루 해군만을 위한 특별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함정 인도 후 5년간 이탈리아 최고 기술진이 페루에 상주하며 완벽한 기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다멘의 발표는 실용성에 집중했어요. 다멘은 70개국 공급 실적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가장 빠른 납기를 약속드립니다. 아시아 조선소들이 아무리 화려한 약속을 해도 검증된 실적이 없으면 의미 없죠. 우리는 페루의 급한 상황을 이해합니다. 발표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약 후 18개월 이내에 첫 함정을 인도하겠습니다. 일부 신생 조선 국가들이 제시하는 기술 이전이나 공동개발 같은 불확실한 약속보다 확실한 납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새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나토 비회원국, 짧은 역사, 아시아 조선소, 신생국가, 불확실한 약속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마치 모든 화살이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측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표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페루 해군의 24시간 가동률 차트를 띄웠거든요. 페루는 2,500km에 달하는 험준한 해안선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남극의 냉기를 품은 훔볼트 해류가 흐르는 이곳은 낮은 수온과 높은 밀도 때문에 함정 엔진에 가해지는 부하가 상상을 초월하죠. 한국 발표자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영양분이 너무 풍부한 나머지 해수 흡입구가 해조류로 막히거나 선체가 부식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지중해나 북해의 온화한 기후에 최적화된 함정들이 페루 바다에서 가동률 50%도 못 낼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내를 압도하는 시선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거친 훔볼트 해류를 이겨내려면 페루 해군이 직접 배의 심장을 열어보고 수리하며 개조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 주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순간부터 파격적인 제안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단순히 배를 파는 상인의 논리가 아니라 페루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전략가의 논리였습니다. 저희는 페루 해안의 특수한 환경에 특화된 바이오폴링 방지, 코팅과 부식 방지 기술을 100% 적용한 페루형 맞춤 설계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특수한 환경에서 단련된 기술력은 곧 남미 전체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배 내척을 팔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페루 조선소를 남미 함정 건조의 허브로 개조하겠습니다. 모든 설계 도면과 제조 기술을 넘기겠습니다. 특히 유럽이 블랙박스라며 꽁꽁 숨겼던 함정의 두뇌, 즉 전투 소프트웨어의 모든 권한을 페루 해군에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무장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유럽의 허락을 구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남미 거점 전략도 제시됐어요. 향후 한국이 수주할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함정의 핵심 부품들을 페루 시마 조선소에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루가 남미 해군 산업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한국 측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저희는 페루 스스로 운명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주권의 기술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이후 페루는 타국의 배를 기다리는 손님이 아니라 남미 바다의 질서를 직접 만드는 설계자가 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스페인의 안토니오는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고 이탈리아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한국의 제안서를 뒤적거렸어요. 네덜란드 측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들이 물건을 팔려 할 때 한국은 페루의 운명 자체를 바꾸겠다는 제안을 던진 거였습니다. 저는 폴라르 피가리 총사령관을 봤습니다. 그는 이미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명품의 오만함은 저 멀리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한국인들의 진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리마 해군 클럽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한국과의 계약을 공식 발표하자 장내에는 승리자의 환호 대신 패배자들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 직후 제 집무실로 스페인 대사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비에르 총국장, 이건 실수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기술을 선택한 대가는 참혹할 것입니다. 이탈리아 대사관에서도 긴급 면담을 요청했어요. 마르코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총국장님, 나토와의 안보 협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우려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들을 직접 만나 단호히 응수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중국 어선에 당할 때 나토의 표준 함정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신들이 말한 나토와의 연대는 수리비 청구서 속에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리에 있던 스페인 측 담당자가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들이 약속한 기술 이전이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신뢰요? 당신들 스페인이
호주에서 보여준 10년 지연과 3배 초과 비용, 그게 신뢰입니까? 외교적 압박은 현실의 숫자 앞에 무력했어요. 한국은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선발대 50명을 시작으로 총 300명의 기술 인력을 페루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시마 조선소에 도착한 첫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짐도 풀지 않고 독의 바닥부터 긁어내더군요. 한국 기술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정밀도를 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세팅합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페루의 느긋한 마냐나 문화와 정면 충돌했어요. 페루 노동자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일을 계속하고 저녁 퇴근 후에도 내일 작업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단순히 빨리 일하라고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왜 빨리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 함정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페루 어민들의 희망이고 페루 바다의 자존심입니다. 중국 어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페루의 미래를 훔쳐가고 있어요. 낡은 크레인에 기름이 쳐지고 설계 도면이 전산화됐습니다. 유럽인들이 우리를 소장농으로 부릴 때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망치를 잡는 법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페루 노동자들을 제자가 아니라 동료로 대했어요. 한국 기술진이 온 지 몇 달 되지 않아 시마 조선소 역사상 가장 긴장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경비함의 강제 절단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철판을 자르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설계도가 우리 페루의 강철과 처음으로 만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탄생이었죠. 저는 도크 옆에서 차가운 눈으로 공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수치가 적힌 도면이 아니라 한국인 팀장이 우리 페루 용접공의 손을 잡고 불꽃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의 기술자들은 늘 깨끗한 흰 가운을 입고 멀찍이 서서 지시만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가장 뜨겁고 가장 어두운 선체 바닥까지 기어들어가 우리 노동자들과 똑같이 기름때를 뒤집어 썼습니다. 더 놀라운 순간은 몇 달 뒤 선체의 밑바닥이 되는 함수 블록을 조립할 때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정밀 검측 도중 예상치 못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훔볼트 해류의 높은 밀도를 견디기 위해 특수 설계된 하부 용접 부위가 미세하게 뒤틀린 것이죠. 스페인 방식이었다면 본국 설계국에 보고하고 지침을 기다리느라 최소 한 달은 공정이 중단됐을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장은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바로 설계를 수정해서 보강 공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진과 페루 숙련공들이 밤을 새우면 내일 아침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납기에 대한 강박을 넘어 자신들이 내뱉은 동반 성장이라는 약속을 지키려는 무서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불꽃을 튀기며 수정 작업을 마친 우리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생전, 처음 느껴보는 창조자의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용접 기술이 아니라 어떤 난관도 현장에서 스스로 해결해내는 자립의 의지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로 웃어 보이는 우리 젊은 기술자의 손에는 한국인들의 망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수상함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이날의 불꽃이 결국 페루 해군 역사상 가장 대담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페루 해군은 현대화를 위해 향후 15년 동안 총 23척의 함정을 더 건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약 30억 달러가 투입될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건 한국이 앞으로 그 프로젝트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란 거죠. 그리고 2025년 12월 19일 시마 조선소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과 한국 측 대표가 악수를 나누며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 계약에 서명했어요. 잠수함은 수상함보다 훨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것마저 한국에 맡겼죠. 아니, 한국과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선소 도크 안을 바라봤어요. 첫 번째 원해 경비함의 선체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페루 노동자들의 손으로 한국의 기술로 말이에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중국 어선들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폴라르 피가리 총사령관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비에르, 1년 전을 기억하나? 기억합니다, 사령관님. 그때 총사령관님께서 다리에 힘이 빠지셨잖아요. 총사령관이 웃었어요. 그때는 한국을 보고 놀랐지. 지금은 우리 자신을 보고 놀라네. 정말 그랬습니다. 조선소를 가리키는 총사령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 크레인의 움직임, 활기찬 구호 소리가 심화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여기는 파리만 날렸어. 지금은 남미 최고의 군함 건조 기지가 되어가고 있어. 그 순간 젊은 페루 용접공 하나가 우리 앞으로 뛰어왔어요. 얼굴이 땀과 기름때로 범벅이 됐지만 눈빛만큼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총국장님, 오늘 한국 기술자가 제게 말했어요. 제 용접 실력이 한국 조선소 수준이라고요. 저는 그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바로 페루의 미래야. 계속 그렇게 해. 심화 조선소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한때 실업자였던 페루 청년들이 이제는 세계 수준의 조선 기술자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과 밤낮 없이 함께하며 배운 그들의 실력은 이미 남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한국인 기술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총국장님, 놀라실 겁니다. 페루 기술자들의 학습 속도가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한국의 수면 위를 맡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면 아래까지 맡기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도 성장했기 때문이죠. 페루 앞바다에서는 이제 심화에서 완성될 새로운 호위함이 출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탄생할 군함에 힘입어 정부는 중국 어선의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8노트로 도망치던 중국 원양 어선단은 어느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대왕 오징어가 돌아왔습니다. 2만 가구 어민들이 다시 바다로 나가고 있어요. 146년 전 바다의 신사 미겔 그라우가 지키려 했던 그 바다가 다시 잉카의 후예들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